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 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사실 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독일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법, 이거예요. 네. 이게 미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우선은 지난주에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워낙 전쟁이나 역사 영화를 좋아하는 분인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페르시아어 수업을 봤다면서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아니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이제 화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주변 맞아요. 분들한테 듣기도 했고. 그러셨구나.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싶은 독일 장교한테 유태인이 페르시아어를 막 이렇게 지어내면서 단어를 알려주는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어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단어를 아무렇게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외워야 되다 보니 거기에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의 이름을 가지고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나올 때까지 총 2,000자가 넘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00명의 유대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식의 뭐 이제 영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그 영화 이외에도 이제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 관한 이제 그런 영화들 이제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많은 분들 이거 워낙 많이 다루는 정말 주제이기 유명하잖아요. 때문에. 신들러 리스트도 맞아요. 신들러 리스트도 피아니스트 있고. 기억하시는 분들. 네, 저도 피아니스트 되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장면도 있는 것 같은데 폐허에서 막 연주를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미술랭 가이드에서 통해서 보셨듯이 뭐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나 우리나라의 민중미술처럼 많은 작가들이 정치 사회적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시각예술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이 이제 직접 본인들의 스스로의 역사를 기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네. 저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독일 정치인이 나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놀랄 때가 많은데요. 선조들의 역사인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1970년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먼저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메르켈도 기회가 되는 대로 뭐 80년 전에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머리 숙이고 사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사과를 말로만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1억 8천억 원을 배상했고 지금까지 총 누적이 112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꾸준한 사과를 보여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21세기에 뭐 현대의 독일인이 갖는 일종의 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홀로코스트 사건을요 도시 곳곳에 기념비의 형태로 제작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지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 또한 다른 전범 국가들과는 좀 구별되는 점인 것 같아요. 진행자님 혹시 베를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운 좋게도 가본 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 이게 2010년에 생겼던 것 같은데 2005년이었군요. 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보셨어요? 운 좋게도 봤습니다. 보셨군요. 그 처음에 보셨을 때 그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인지 알고 보셨어요? 아니면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거기 가서.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의미를 좀 더 되새겨보면서 여유 있게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나중에 한번 가면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직접 투어를 뭐 또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직접 그때 보셨던 거랑 오늘 말씀 나누는 걸 한번 이제 복귀하면서 같이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베를린에 가면 도심 한가운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즉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남쪽에 위치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시청 광장 같은 정말 도심 한복판 같은 곳이죠. 2005년에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에게 의뢰해서 만들었고요. 7,800평에 이르는 아주 넓은 부지에 추모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추모공원 하면 뭐 이를테면 현충원이라던가 독립기념관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특별한 날에 별도로 이제 입장료 내고 찾아가서 보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면 무덤이나 뭐 비석이나 동상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떠올릴 텐데요.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데다가 처음에는 그냥 공공조형물이 있는 공원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아마 진행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봤기 때문에 이게 추모공원이구나 아셨겠지만 저는 이곳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근처에 묵었는데요. 네. 묵었던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해서 이게 보였어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정말 그냥 공원인 줄 알았거든요. 공원을 되게 좀 재미있게 만들어놨네 조형물을 네.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음 날 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이곳에는요. 높낮이가 다른 박스형의 회색 구조물 2,711개가 서 있는데요. 이 구조물들은 모두 크기도 다르고 높이도 달라서 하나하나가 당시의 희생자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원인가 싶다가도 쭉 돌아다녀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 2,700여 개니까 굉장히 많은데 가장자리 쪽 기둥은 높이가 무릎 정도로 이제 해서 낮게 시작을 하는데 네네. 여기 가운데까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잖아요. 네, 사람의 키에 거의 한 3배쯤 될 정도로 그 기둥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회색의 높고 차가운 기둥들 사이에서 걷다 보면 길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과 그 사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이 오는데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제 높은 빌딩이 아니라 이제 구조물들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약간 이제 십자 형태로 하늘이 보여지는데 그 하늘이 굉장히 내가 닿을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보이고 주변 구조물들은 다 똑같아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로 미로 속에 갇힌 느낌이 드는데요. 뭐 이러한 불안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심정에 뭐 정말 뭐 티끌만큼도 닿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불안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겠구나라고 이제 은유하고 상상하게 해주죠.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고 있고 또 숨진 유대인을 추모한다고 하는 거 상징적으로 사실 이 추모공원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서 직접 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어떤 예술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네. 저 이제 10년 전쯤에 그 지도 교수님 모시고 독일의 공공미술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사실 독일이 현대미술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만 당시에는 공공미술로 이러한 이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위주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원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독일이 그런 나라인 줄 사실은 몰랐거든요. 혹은 이제 책으로만 봐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 곳곳에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뿐만이 아니라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거리 곳곳에 새겨놓은 또 추모 흔적이 있는데요. 네. 길을 걷다 보면 돌바닥 사이에서 반짝이는 황동의 도금판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이것도 설명 듣고 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못 봤고요. 이건 책에서 봤는데 네. 이거 보고 저는 오히려 추모공원보다 이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제 슈타인이라고 하는데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뼘 혹은 이제 손바닥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금판인데 돌판 사이에 황금색이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도 있다 하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도금판에 가서 읽어보면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의 이름, 출생일, 사망일 등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살던 마지막 주거지 건물 앞에 박혀 있죠. 저는 독일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갔던 지도 교수님께서 독일어를 읽어주시면서 이때는 이제 누구 이름이고 몇 살이고 어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그것이 실존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좀 숙연해지면서 이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독일인들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또 성찰하는 것은 정말 다른 국가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뭐 정치인이나 예술가 말고도 시민들의 의식도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개방해내는 것에 한몫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도금판을 우리 집 앞에다가 받겠다라고 예술가가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 시민이라면 거기에 수락을 할까 하는 의문도 들긴 그 하더라고요.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거든요. 네.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불편해할 수도 수도 있을 것 드네요. 같거든요. 네. 또한 독일 남부엔 이제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예.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곳도 이제 그 시기에 90% 이상이 파괴됐었죠. 근데 이곳에 가면요, 2차 대전 때 그을렸던 검은 벽돌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건물이 아직까지 이제 뭐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데 그 건물이 벽에 그을린 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당시에는 무너졌었는데 무너진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재건축을 했는데 불에 탄 벽돌을 시민들이 직접 번호를 붙여서 하나하나 보관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재사용했다고 하거든요. 번호를 붙여서 보관해요? 네, 여기서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돋보이기도 하는 거죠. 참 보통 이러면은 이렇게 밀어내고 다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짓는 네. 게 좀 편할 텐데. 그러니까요. 불에 타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으로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의 남대문만 해도 불에 탄 흔적을 뭐 일부를 뭐 좀 이곳에다가 두자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불에 타기 이전의 모습으로 최대한 잘 복원해낼 수 있는 복원가를 열심히 찾고 그 방향으로 연구해서 복원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렇게 복원을 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적도 없지만 드레스덴에 가보고 이런 불에 그을린 건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과거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기억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네, 맞아요. 되새기는 거죠. 예. 근데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진행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도 말씀처럼 이제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 일본이요, 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추모하고 반성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역시 부끄러운 역사를 개방한 만큼 참 잘 뉘우치고 있구나. 그들의 선조들은 잘못했지만 이제 후대의 액션은 참 고맙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까? 저는 약간 아니요. 뭐 이게 워낙 안 했던 행위라서. 네. 그리고 또 한 번 해서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태어난 세대들이 그 과거에 선대에서 잘못한 걸 다 그 멍에를 жил머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상대국에 대해서 그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꼭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엔 지금까지 이제 축적된 이제 또 행동이 있다 보니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독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쉽게 이입하기는 좀 어렵기는 할 텐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 입장에서 좀 혹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고려해볼 만한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애써 외면하고 싶은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드러내고 나는 잊고 싶은데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잊고 싶은데 계속 마주하게 되면 그게 좀 괴로울 수도 있겠다. 특히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인 대상은 좀 피하고 싶은 경우도 네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불편함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면으로는 기념비를 너무나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나는 사과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은 너무나 훌륭한 기념물로 인해서 속죄를 충분히 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반성의 의무에서 좀 벗어났다는 위안을 얻는 건 아닐까? 나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이잖아요. 보셨어요? 저
하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봤습니다. 질문을 조금 줄일까요? 네. 아마 아니, 많은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보셨거나 네. 들어서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인 걸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삶 전체가 망가질 정도로 학폭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반복해서 SNS에 사과문을 전시한다면 그리고 게다가 가해자들이 그걸로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스스로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람들은 가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도 용기다라면서 그들을 칭송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피해자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제일 1순위, 제일 우선에 두고 뭔가를 사과하거나 어떤 대책을 만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해 왔는데 네. 막상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답변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대신에 끊임없이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만으로도 그래도 꽤나 노력하고 예.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독일은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독일의 예술가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가 돼서요. 기념물이라는 것은 폭력의 기억을 기념물에 쉽게 떠넘기고 정작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사과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주는 게 아닐까라고 1980년대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자국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전시나 장식 같은 기념비로 이제 전락하는 것을 좀 못마땅해 했고요. 그들이 이제 윗세대가 가한 학살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기억의 방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념비는요, 영원한 가치를 강조를 하는 거이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우뚝 굉장히 높은 기념물을 영원히 세워둔다는 것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움직임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반기념물입니다. 네. 기념물에 반대하는 기념물이다라는 뜻으로요. 이제 영어로는 카운터 모뉴먼트, 카운터 메모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예. 한국말로 하면 반기념물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반기념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뚝 솟아있는 기존의 기념물과는 달리 소멸하거나 거꾸로 가려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예술가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예술가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정치인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요, 예술가들이 쉽게 못할 먼저 것 제안을 같아요.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기념비가 어떻게 소멸되거나 사라져요? 모래로 만드나요? 아닙니다. 그 1986년에 함부르크 시가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기념비를 세우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예. 이 기념비를 제작한 예술가 이제 조각가 부부가 있어요. 예. 요한 게르츠와 에스더 살레브 게르츠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요. 우선은 기념비는 실제로 참사가 일어났던 수용소 등의 장소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용소에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거기에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트라우마에 고통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상관이 없는 곳에 세워야 한다. 예. 그리고 그곳은 이제 함부르크시에서 가까운 하르부르크라는 곳에서 세우기로 하는데요. 폭과 넓이가 각각 1m이고 높이가 12m인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높이가 적지 않네요. 네. 예. 매년 2m씩 땅으로 침하되어 사라지게 계획을 합니다. 재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네, 처음엔 12m였는데 땅 1년이 파서 또 지나면 점점 집어넣고 이런다고요? 8m, 6m 이렇게 해서 총 7년이 지나면 다 땅속으로 사라지도록.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신에 그 과정이 있고 과정이 기억으로 남을 거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내 땅 밑에 실제로 그 12m의 기념비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여전한 거죠. 그걸 파묻는 과정 자체가 다 공개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일종의 경고의 기록도 메시지를 되어 있고요. 던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없어지는 사이에 또 이제 어떤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었냐면 예. 사람들이 직접 기둥 옆에 펜으로 본인의 기억을 공유하거나 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유롭게 남기도록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념비가 7년간 사라지는 동안 2m씩 들어가면서 예. 2m씩 낙서되고 들어가고 하면서 총 12m의 기둥은 최종적으로 낙서가 빼곡하게 적히게 되죠. 근데 낙서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념비라고 하면
그 독일에도 극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 스킨헤드 뭐 이렇게 부르는 네.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뭔가 이상한 거 글 써놓고 이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곳에는 따뜻한 배려의 글귀도 적혀 있었지만 무의미한 낙서나 원망이나 심지어 나치를 상징하는 마크를 그리거나 나치를 찬양하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게르츠 부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소통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뒀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흉측한 욕으로 둘러싸인 이 기념비가 아름다운 감상물은 아니지만 있어서는 안 되었던 이런 참혹한 사건에 대한 분노의 기억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기도 하고요. 이 기념비 자체가 이 시대에 기억하는 방식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억을 다 담고 땅 밑으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독일에는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조형물이나 기념비가 있습니까? 다양한 카운터 모뉴먼트들이 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 모뉴먼트가 기념비에 대항하는 기념비이기 때문에 꼭 소멸된다, 뭐 장기간에 걸쳐서 뭐 다시 재설치를 한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기념비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가 되는데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좌대만 있고 기념비가 없거나 아니면 거꾸로 서 있거나 기념비 모양이 보통 서 있는 것과는 반대로 서 있거나 아니면 땅속에 묻는 형태로도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결과적으로는 땅속에 묻혔죠.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미슐랭 가이드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독일의 카셀이라는 도시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행으로만 갈 일은 별로 없는 도시기는 한데 여기 이제 미술 행사가 5년에 한 번씩 큰 게 열려서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께서는 카셀 도큐멘탈 가보실 일이 있으실 텐데요. 카셀에 가시면 카운터 모뉴먼트가 있습니다. 바로 분수를 거꾸로 뒤집은 건데요. 어떻게 뒤집어요? 분수를. 이해가 잘 상상이 안 안 가시죠? 되는데요. 예전에 카셀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마을에 분수가 있는데 있었는데 나치 때 파괴됐고 그 카셀시에서는 이걸 복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작업을 맡은 호하이질이라는 작가가요. 분수를 그대로 복원하는 거는 위선이다라고 하면서 원래 분수를 거꾸로 뒤집는데요. 안에다가 거대하게 파서 지하 공간을 만들고요. 원래는 땅 위로 솟아야 되는 그 이제 분수 조형물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요. 원래는 그 조형물의 이제 안쪽에는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거꾸로 뒤집힌 조형물 안으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만들어놨거든요. 땅 위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거꾸로 세운 그 속이 빈 분수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물이 하수구처럼요.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그냥 위에는 평평하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은 평평하고요. 그 안으로 지하 세계 안으로 그렇게 지하수처럼 콸콸콸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요. 우리 역사, 우리 아픈 역사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또 조만간 이제 뭐 또 3.1절도 다가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뭐 TV나 또 라디오에서도 많이 들릴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또 과거를 좀 지우고 너무 빠르게 앞으로 도약하려고만 한 것은 아닐까. 혹은 이제 우리 혹은 일본과 함께 또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면 좋을지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나 시민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 계속 뭔가 이렇게 행사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뭔가 좀 다른 방식대로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 없어지는 사건은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꼭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